안녕하세요, 김태홍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홍 대표님 모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인사동 거리가 과거 한 30%였다가 지금 시간이 수요일 오후 4시 반이었는데 그렇죠. 예, 사람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야, 이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페드의 금리 인상을 걱정하고 물가를 걱정하고 안 그러는구나. 역시 그렇죠. 그냥 네, 예, 그렇죠. 나와서 소비하시는구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오시면서 그렇죠. 어떤 네. 생각이었습니까? 저도 놀란 게 이제 길에 외국인도 좀 많이 보이고 네. 인사동 오랜만에 왔는데 똑같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힘드시니까 이렇게 네. 여러 가지로 민감하지만 사실 뭐 세상이 그렇게 또 크게 변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데로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강남에서도 그렇고 그 외국인 관광객들, 제가 무슨 언어를 쓰나 살짝 듣거든요. 네. 예, 미국 관광객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페드가 뿌려놓은 돈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리오프닝에 관한 부분이 가장 또 빨리 이제 시행되다 보니까, 아, 미국 사람들도 그동안의 코로나 방역에 이 답답했던 그 방역 속에, 아, 나도 이제 좀 여행 좀 다녀야지 했을 때 역시 방탄소년단의 나라 한국을 찾아오는구나. 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곧 오시니까 지금 타이밍적으로는 되게 안전한 순간이네요. 네, 하긴. 아니,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찾아갔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빠르게 찾아왔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한국이 네. 중요한 나라인데 그게 우리가 지정학적인 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지오폴리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지오 이코노믹스라는 단어들이 요새 많이 나와요. 네. 네, 그 뜻은 뭐냐면은 경제가 네. 정치 외교보다 거의 뭐 그만큼 중요해졌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 다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체인, 공급망 체인을 공고하게 확보하려고 네.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삼성전자 반도체 가는 거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번에 평택 공장인가요? 네네. 어디 방문한다고 예, 들었습니다. 거기 방문 예정이 돼 있고요. 예,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예. 야,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의 위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고, 제가 30년 동안에 그 각 나라별 차트도 한 번씩 보거든요. 종합주가 지수 차트. 홍콩 같은 경우에는 2007년인가가 고점이었고, 그때 고점 34,000인가를 기록하고 뭐 18,000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그 니케이 225가 1989년 12월인가에 38,000 얼마 갔다가 6,900 갔다가 지금 3만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32년 동안 네. 전고점 못 뚫고 있는데, 그게 뭐 미국, 우리나라 보면 그래도 네. 예,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아, 나라의 위상이 확실히 많이 달라지고 계속 강해지고 있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우리의 금융도 좀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화두를 말씀하신 게 이게 뭐 한두 달짜리 얘기가 아니라 네. 저 2년, 3년 또는 5년, 10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정말 큰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미안하지만 중국 덕분인데 네. 신냉전으로 가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다 리쇼어링에서 이제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단어까지 나와요. 아, 동맹국들을 내 품 안에 껴안자. 네. 그래서 핵심 공급망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네. 이제 앞으로는 신냉전 시대에서 뭐 우리 뭐 히토리 안 준다 이러면 끝나는 거고, 예. 예, 반도체 안 준다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런 경제나 기업들이 하고 있는 품목들이 네. 무기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제품이 CATL의 네. 2차 전지 소재가 훨씬 좋더라도 LG화학이랑 우리의 SK이노베이션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공장도 한국 기업들한테 예. 다 미국에 가서 지어라. 리쇼어링, 뭐 프렌드 쇼어링 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에다가 한국에 많은 공장들이 지어질 거고, 네. 그러면은 공장까지 지었는데 한국은 어쨌든 독점적으로 공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네. 그러한 산업들이 비단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많은 데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플립칩 BGA라고 하는 이러한 PCB 네. 또는 예를 들면 애플이 이제 자율주행차를 만들거나 테슬라 만들려고 그러면은 카메라들이 또 있어야 되고 이러한 카메라 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한국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핵심적인 기술 기반의 체인들을 한국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미국이 중국이 아무리 잘 만들어 와도 네. 너희 건 안 써. 우리는 한국 것만 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네. 미래가 이 준비를 잘하면은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러시아랑 같이 하나의 블록을 만들고 신냉전 체제가 된다고 했을 때 이 글로벌 분업 체계가 깨지면서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자본주의에서 이 비교 우위에 의한 생산을 통한 서로가 각자가 다 이렇게 부가 증가하는 이 중요한 분업 체계가 깨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많았었는데 지금 김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옛날 냉전 체제 동안에 일본이 굉장히 발전했고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그 냉전 체제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서방의 네트워크 이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이 블록 안에서 잘 사는 사람들끼리 그냥 믿을 수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협조하면서 갔을 경우에 훨씬 우리한테는 큰 기회가 되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교역을 안 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핵심 경쟁력이 필요하지 않은 네. 또는 뭐 안보나 IP, 지적재산권 이런 쪽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미국이 테슬라나 애플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 중국이고 테슬라가 50만 대 하다가 100만 대까지 늘리고 제일 크게 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 간에도 룰이 있을 것 같아요. 기업 간의 룰처럼 우리가 룰을 따라서 권투를 하고 하지만 벨트 아래는 치지 말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이 그렇다고 애플 중국에서 못 팔어, 뭐 테슬라 중국에서 못 다녀 이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만큼 미국도 그 정도의 중국에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교력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하이테크, 네. 기술 기반, 네. 하이테크 기술 기반, 뭐 지적 네트워크가 강한 거 이런 부분들은 중국하고 할 가능성은 되게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저도 이제 그 신냉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 중국은 이미 돈 맛을 봤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우리 중국 상인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처럼 굉장히 이제 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러시아한테 붙어가지고 그죠? 네. 그 신냉전 체제에서 이 전 세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립되는 그런 정책을 쓸까라고 보면 저도 아닐 거라고 봐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김 대표님은 네네. 좀 먹으면서 할까요? 네, 좀 갑자기 배가 고파서. 네. 말을 좀 많이 했더니 갑자기 허리가 확 찌죠. 네. 이게 말할 때는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당이 땡기더라고요. 나이가 먹어서. 근데 우리 김 대표님은 네. 과거 한 20년 동안 체형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어떻게 이 몸매를 유지합니까? 배는 많이 나왔는데요. 네. 운동을 그렇다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체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 노동도 있고 정신 노동도 있는데 이 투자업은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민감해야지 세상의 변화나 산업의 변화를 그래도 남들보다 빨리 캐치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정신적으로 이제 신경 많이 쓰는 것들이 살찌는 걸 방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약간 예민한 스타일이신가 봐요. 네. 좀 예민한 분들이 보면 살이 안 찌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김 대표님을 제가 간단하게 이제 좀 소개를 드리면 우리나라에 그 2000년 이후로 큰 획을 그었던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운용사로서 미래셋 자산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브레인 자산운용, 그때 이제 브레인 투자 자문이었었죠. 그 회사가 아주 잘 나갈 때 다 그 회사에서 수석 펀드 매니저를 하고 계셨어요. 그 본인 경력 좀 한번 살짝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리서치 애널리스트 대우증권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대우증권 출신이시군요. 예. 그 옛날에 리서치 사관학교였는데 지금 이제 미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셋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로 2003년부터 운영 본부장 될 때까지 쭉 했다가
그 다음에 템플턴이라는 가치 투자하는 미국계 회사 네. 거기서 또 한 3년 정도 일하다가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저희가 네. 야 이거는 코스피가 1000이 깨지는 걸 보고 네. 이거는 좋은 기회인데 네.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브레인 자산운용의 박건영 사장님이 회사를 창업할 때 네. 이제 제가 숟가락을 딱 얹히면서 같이 좀 부탁합니다 해서 이제 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또 한 3년 정도 있다가 2012년에 이제 그리스 스페인 위기, 피그스 네. 위기 그때 저도 한번 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제 철학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또 들었고 네. 또 이제 큰 변화가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3억 만들기 뭐 이렇게 적립식 펀드에 붐을 일으켜서 50조, 60조를 운용을 했던 회사고 네. 제가 처음 갈 때 1조짜리 회사였습니다. 스타코가. 아, 그래요? 예, 2003년에 1조 좀 넘었었어요. 근데 야. 제가 템플턴 갈 때 보니까 한 40조인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 자산운용 그때 레버 카운트의 이제 네. 열풍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좋은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하나 아쉬웠던 게 시장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데 네. 시장이 올라갈 때 거의 막바지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몰리세요. 항상 그렇잖아요. 네,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창업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뭐가 생겼었냐면 ETF에서 인버스 ETF도 생기고 네. 레버리지도 생기고 헤지 펀드가 2016년에 생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철학은 올라갈 때는 뭐 이렇게 같이 잘 좋은 종목으로 같이 가다가 장이 꺾이는 것 같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좀 고객 자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네. 투자 툴들이 생겼으니까 네. 그걸로 최대한 막아보자.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장 폭락할 때 10% 20% 빠지면은요 충분히 회복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가능한데 개별 종목으로 50% 터지면 회복이 힘들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모토로 해서 저희가 2012년에 이제 창업을 그로스의 자산 운영을 했고 그럼 이제 10년 되셨네요, 벌써? 10년 이제 딱 넘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10년 넘으셨네요. 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장이 안 좋은데도. 네. 예. 방금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저도 최근에 이제 많이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작년 2021년 1월 두 번째 주부터 저희가 이제 고객 자금을 안 받습니다라고 네. 3,150을 돌파했을 때. 잘하셨을 근데 때, 예. 그때 제일 많이 저희 회사를 찾아오셨어요. 예. 그 상투권에서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 강세장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게 관성의 법칙이 좀 있다 보니까 그 3,150이 나중에 이제 3,322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과거에 그렇게 우리 펀드 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피트린츠가 뭐 아질렘 펀드 운용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네. 네. 블랙만데이 때 밑바닥에서 환매를 하고 결국 또 올라갈 때 가입자들이 늘고 그거 뭐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그래도 그 패단을 좀 막아 보려고 지금 좀 과열이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페드의 두 번째 금리 인상 그리고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수가 이제 2600 밑에 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는 또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이 찾아오셨던 분들이 약간 주저주저 하세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이렇게 모두가 두려워할 때 투자를 해야 되고 네. 예, 모두가 열광할 때 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제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예,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면 이제 저럴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 스스로가 이렇게 공포스러울 때 이런 그 전문가를 찾아가서 펀드에 가입하거나 이런 게 맞다라는 거 이제 좀 아실 건데 예,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워요, 그죠? 예, 이제 제가 아시겠지만 책을 썼잖아요. 네. 제가 이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추천사 예, 써드렸잖아요. 추천서 써주셔서 안 가져왔습니까? 갖고 왔습니다. 예. 중간에 이거 막 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 투자를 위한 투자라고 네. 책을 추천자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이거 투자를 위한 투자네요.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네.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뜻이죠.
공부도 해야 되고 마인드 셋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쭉 다룬 내용인데 제가 뭐 애널리스트 파에서 거의 30년 동안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실수도 해봤고 그다음에 좋은 경험도 해봤고 이러면서 거기서 최대한 노하우랑 잘 되는 방법들을 한번 녹여봤어요. 그래서 그걸 한 1년 동안 이제 집필을 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공부하라고 써주려고 이제 만들다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책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 꼭지 중에 이게 있어요. 그 두려움에 역행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겁나고 두려우면은 DNA 자체가 천둥 치면 숨고 애들이 제일 그렇잖아요. 애들 보면은 막 조금만 소리 나면 막 가서 두루 숨고 이러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타고난 거거든요. 빠지고 악재 나오고 이러면은 누가 거기 버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역행하신 분들이 결국은 성공 확률도 굉장히 높았고 이번에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 180조 갖고 있었다가 50조를 이번 빠질 때 다 썼잖아요. 옥시 그 페트롤리움이랑 사고 애플도 사고 그거 사고 뭐 쉐브론도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확신이 있는 쪽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투자 기회로 삼은 거고 그리고 뭐 전쟁이 나건 아니면은 뭐 락다운이 다시 되건 이런 것들도 이렇게 역행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역시 대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훈련도 가능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면은 다들 우리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어디 나가면 아마 뒤에서 앞에 대놓고 욕은 못 하시더라도 좋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욕하시는 분도 꽤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되게 반성도 많이 하고 죄송스럽게도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의 생각이나 객관적인 그 의지를 꺾을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주식을 제가 틀렸습니다. 다 파세요. 이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죄송합니다. 분할 매수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화가 나실 수도 있겠지만 진심이고 그것도 공부한 결과로서 이제 그렇게 제 돈도 내는 거고 저희 부모님들도 투자하십시오라고 그렇죠.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적어도 한 4가지 악재 그 중에 한 2가지는 해소될 수도 있잖아요. 특히 뭐 코로나 락다운 같은 경우는 시간 문제잖아요. 하반기 가면은 해소될 수 있죠. 중국이. 그 다음에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확산된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봉합을 하반기 언젠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두려움들이 없어지는 순간에는 지금보다는 적어도 주가 레벨이 높다라는 거는 전문가들은 아마 지금 다 같은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식사합시다 코너에 오셨던 박용호 회장님 있잖아요. 주식농부. 네, 그 회장님은 뭐 내가 삼성전자 샀다, 포스코 샀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막 얘기하세요. 박 회장님이 신고한 뭐 이제 지분 신고한 주식만 이제 1,000억이 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벌써 한 10년 전에 한 1,000억이었으니까 지금은 한 3,000억 되셨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투자 고수분들이 뭐 미국에는 워런 버핏이 최근에 주식을 늘렸고 박 회장님도 굉장히 자신 있다 이거잖아요. 내가 이 시점에 이 주식을 샀다라는 걸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셨고 강방천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위기 때 나오셔가지고 아니 이럴 때 주식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강 회장님도 98년 IMF 때 그 우리나라가 뭐 부도나는 위기 속에서 주식 사셔가지고 크게 이제 돈을 버셨기 때문에 이 실전 고수들은 최근에 뭐 똑같은 목소리예요. 이럴 때 주식 사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우리 같은 이제 펀드 매니저나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시장의 변곡점을 다 맞춰가면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죠? 아니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주식 섹터가 있는지 아닌지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한화자산운용이라든지 KTB 자산운용에 있었고 우리 김대웅 대표님도 미래에셋에 계셨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 돈은 주식하라고 이제 맡기다 보니까 그죠? 자산 배분보다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 아무래도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루틴이 지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계실 건데 어떤 식으로 그 주도주라든지 그런 유망 종목을 발굴을 하시는 겁니까? 뭐 저희 이제 루틴은 사실 이제 전에 저희가 애널리스트들이 6명, 저까지 7명 있으니까 이제
기업 분석한 거, 기업 미팅한 거 이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실적 발표한 것들 해서 계속 토론을 하고 이제 저희가 어닝 모델을 만들어서 올해 어닝, 내년 어닝을 시장이 보는 어닝이랑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그게 엣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분석해서 그게 가정이 맞을지 이런 거는 뭐 루틴이니까 그건 어느 운용사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제가 보기에 큰 시세 내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산업에서 잡아야 된다. 산업의 변화를 잘 보고 있다가 아주 초기에 못 잡아도 뉴스 다 보고 중간 정도에 잡아도 큰 시세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잘하고 계시고 하지만 한두 가지 뭐 예를 들어 드리면 저는 이제 되게 주목하는 게 어떤 기업이 증설 뉴스를 딱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제 먼저 봐요. 이게 기존의 생산 능력이 얼마냐? 100이다. 근데 얘네가 50 정도 증설한다. 이러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렇네요. 큰 거예요. 50%나. 예. 근데 막 뭐 효성 TNC가 스판덱스 증설할 때는 한 100%, 2년간 100% 증설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증설 뉴스 보고 계속 뉴스 나오더라고요. 재작년 12월부터 나왔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증설을 하는 게 언제 끝나나 보니까 작년 8월 정도에 끝났는데 그러는 사이에 주가는 7, 8배 올랐어요. 엄청 예,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올랐죠. 왜냐면은 그때 룰루레몬이다, 레깅스다 이런 패션도 유행을 했고 그다음에 운동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그러한 커다란 변화가 있었죠, 산업에. 그러니까 전방에서 끌어주는 게 레깅스가 패션이 좀 유행을 하네. 또 운동복으로 많이 팔리네.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스판덱스가 필수적인데 그 스판덱스 세계 1위. 마켓시어 약 30%. 세계 1등이에요? 예, 1등입니다. 예, 마켓시어가 30%고 2등, 3등이 중국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주 초기에 못했는데 나중에 보면서 저희도 투자를 했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증설하는 기업이 기존 캐파 대비 굉장히 크다. 이러면 일단은 반합격. 두 번째 반드시 그때 봐야 될 게 그러면은 여기서 공급하는 회사들이 몇 개나 있는지 경쟁적 증설을 하고 있는지 그건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강 회사가 증설을 한다, 화학 회사가 증설한다 이러면은 그냥 무시해요. 왜냐면은 증설 끝나면은 가격이 폭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출이 늘어나는 게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독과점적인 회사들이 증설을 하고 있을 때는 그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또는 초반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증설하는데 경쟁사가 3개 미만인 회사. 그런 회사들은 거의 저희 경력으로 봤을 때는 진짜 성공 확률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효성 TNC가 이렇게 빠졌냐? 그 증설을 혼자 한 게 아니라 하고 나니까 중국 업체들이 다 따라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작년 말부터 스판텍스 가격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니까 못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경쟁이 좀 치열한 산업이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산업들이 생기고, 사실은 우리가 그 큰 시세, 텐베거라고 그러죠. HMM도 작년 10배 올랐잖아요. 10배 이상 올랐죠. 물론 많이 빠졌지만. 그러면 왜 그게 그만큼 올라가느냐,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긴 증설이라기보다도 증설을 안 해서 오히려 가격 폭등으로 인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수혜를 얻은 건데, 그러면은 그거는 다시 보면은 엄청난 경쟁이나 이런 부분 또는 증설 때문에 공급 과잉이 유발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회사가 망했을 때 그래서 산업 구조 조정이 된 회사들은 큰 기회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금을 못 받고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 사이클에 오니까 현대생산 HMM이 작년 7조 3천을 벌었어요. 10년치 적자는 거 한 방에 다 벌었어요. 20년치 이상의 돈을 벌었고 올해 예상치가 1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니 올해도 그 정도 벌어요? 뭐 예측치가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컨센서스는 10조가 넘습니다. 1분기에 이미 3조 정도, 이미 3조 가까이 벌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좋다는 게 아니라 너무 없으니까 운임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배가 없으니까 끝까지 올라간 거죠.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봐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검색도 잘하고 뉴스만 열심히 봐도 잡을 수 있어요. 개인 투자가 분들도 기업체 탐방 갈 필요도 없고 그쪽 산업에서 다 잡을 수 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윌리엄 오닐의 성장주 투자법에 보면 그 캔슬림이라고 앞에 자만 따가지고 거기서 이제 커런트 어닝스 해서 2분기 연속 이제 뭐 30% 이상 증가할 때 사라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뉴스를 보고 어닝 모멘텀이 생기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확인하면 또 안전하죠. 네. 예, 좀 10배거가 아니라 한 뭐 네. 50% 100%만 먹어도 네.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도 있죠. 예. 하긴 그 HMM이 처음에 이제 뭐 2,500원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올 때 한 8,000원 갔을 때 저희 회사 매니저들한테 이거 구조조정 그 산업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진해운이 이제 망하다 보니까 그죠. 구조조정은 확 일어났는데 이제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익이 터지는 걸 보고 들어갔어도 그러고 나서도 그게 뭐 그 4만 얼마인가 6만 원 뭐 얼마까지 갔었잖아요. 그 20, 30배가 그렇게 났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캐파 증설은 약간 항상 좀 걱정이 우려가 되는데 심각한 구조조정이 일어난 산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비슷하시네요. 예. 심각한 구조조정이 일어났는데 그 산업이 이제 장치 산업일 때 수요가 생긴다고 해서 바로 못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크게 템베그가 나오고 그리고 뭐 경기 소비재에서도 최근에 보면 많은 기업들이 2년 동안 코로나 위기 때문에 많이 망했잖아요. 서비스 업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수요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이 물가 때문에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방금 인사동의 거리도 모니터링을 하고 이태원의 매출이 거의 2배가 늘었대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용산 지역뿐만 아니라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가 그동안에 이제 먼저 빠지다 보니까 다들 투자 심리는 소비 심리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투자 심리만 지금 많이 다운돼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럴 때가 주식에서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주식에서 이제 손실이 나는 게 투자 심리가 너무 좋고 실물 경기가 실제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때 그런 상황에서 항상 좀 조심해야 되듯이 최근에는 이 주식시장의 센티멘트에 비해서 소비 심리는 아주 견고하다라는 데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 어떻게 리오프닝 관련주도 좀 관심을 갖고 계세요? 리오프닝은요, 관심은 있는데 이게 손에 이익이 안 잡히는 기업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리쇼링도 뭐 사실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익이 딱 뒷받침되는 애들만.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리오프닝이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뭐 항공, 여행 뭐 이런 데서 카지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엔터테인먼트도 공연하면은 리오프닝이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이제 술도 나가서 먹고 하면 밤새 술 마시면 또 그 주류 회사들도 리오프닝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익이 정확하게 꽂히고 있거나 잘 나오고 있는 회사들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그렇죠? 기획사들, 그런 회사들이랑 그 다음에 주류 회사들도 가격을 다 올렸어요. 작년부터 해서 소주 맥주 가격들을 한 8%씩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은 제가 이제 아까 빼먹긴 했는데 가격을 올리는 기업, 그 기업들이 두 번째 포인트로 증설하는 기업만큼 강력하게 좀 좋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올리는 기업들도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소비가 늘어났다 이런 것들도 사실 같은 거를 똑같이 사도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편의점 보니까 동일 점포 매출이 뭐 10% 이상씩 나오잖아요. 근데 편의점이 뭘 더 잘 팔겠습니까? 그냥 과자 가격도 올라갔죠. 전부 다 밀가루가 다 올랐으니까 똑같이 사 먹어도 그냥 올라간 건데. 그러니까 우유값, 실적이 잘 나오는 걸로. 코카콜라 가격, 우유값, 과자 가격 다 맞습니다. 올랐으니까. 사실 되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힘든 거고 우리 월급 늘어난 거 없는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 가처분 소득만 더 갉아먹는 건데 그때 기업들을 그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을 갖고 있으면 주식으로 그러면은 그 해치가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랑 물가도 뭐 8.3%씩 올랐는데 소매 판매 지표도 8%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희도 야, 물가가 올라도 어떻게 보면 그 인상된 부분만큼 Q가 똑같아도 그죠? 맞아요. 어차피 물가가 올랐을 때 이게 소비가 Q가 줄어들까 봐 우리가 그걸 걱정하는데 미국 소매 판매 동향을 보니까 하나도 안 줄었더라고요. 그게 재밌는 게요. 지금 제가 이제 어디 방송 또 이런 데 유튜브에 나가서 실적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해도 약간
틀릴 것 같은데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야, 지금 센티먼트 이렇게 안 좋지. 미국 경기 둔화되지. 그런데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도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무슨 어떻게 잘 나오냐.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기업 제품들의 가격을 올리는 거잖아요. 네. 가격을 올리면은 오퍼레이팅 마진에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그대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판매되는 양이 똑같다고 치면은 원재료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원재료는 추가로 안 들어가는 거고 가격만 올라갔으니까 그러네요. 그게 이익률로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익률이 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서프라이즈가 나와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네. 한국 기업은 수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출까지 하니까 현기차가 우리가 서프라이즈 나왔죠. 잘 얘기 안 했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다 수출 기업들 다 기업 실적 좋고 1분기 실적 발표한 것들 거의 70% 이상 서프라이즈 났죠. 그 다음에 2분기 한국 기업들입니다. 2분기 기업 이익 5% 정도 상향 조정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나쁘고 투심도 안 좋고 이래서 기업 이익이 나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이제 뭐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봐야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을 더 봐야 됩니다. 올해는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도 환율까지 감안했을 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서 코스피 한국 주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표가 저는 환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환율이 1250원 이상 올라가면 뭔가 글로벌하는 위기 상황이라서 1250원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1250원 이상 올라갔을 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사촌 누나도 전화가 와요. 지금 달러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지금 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거꾸로 해야 되는데. 그 20년 동안 한번 찾아보세요. 20년 동안 환율이 1250원 이상 올라갔을 때 그랬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에다가 투자를 아마 항상 먹었거든요. 항상 먹었죠. 그리고 그런데 이게 뭐 이제 항상 이 그 1250원까지 올라가게 만든 원인 분석을 너무 하시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막 분석하고 다 알고 있으면은 그때가 거의 마지막이죠. 2011년 8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됐을 때 거기에 대한 막 또 분석을 해요. 보면 스페인 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보면 2015년에서 16년 넘어갈 때 또 뭐 중국 그림자 금융이라면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중국 그림자 금융에 가서 얘기하고 이게 내관이 터지면 어떨 수 있는지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보면 20년 동안 2008년 금융위기 때 1560원 간 거 말고는 1300원 이상 올라간 적이 없더라고요. 코로나, 그 무서운 코로나 때도 그죠? 1299원이었었고. 그런 거 보면 최근에 거의 뭐 1290원 살짝 넘었을 때도, 이 정도 환율이면 무조건 우리나라 수출 대형주 사야 되는데, 그리고 수출 기업들은 방금 이제 현대기아차도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뭐 수출 기업들은 이 환율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상황일까 생각해 보면 뭐 뒤에서 웃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 이러고 있을 거 아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주식을 언제 해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아니 그런 걸 가르쳐 주는 마켓 타이밍을 가르쳐 주는 지표가 어디 있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너무 좋은 지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게 그 수급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왜 계속 팔아? 뭐 1년 동안 뭐 50조 팔았다. 환율이에요. 그렇죠? 그게 팔면서 환율이 더 약세로 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어쨌든 잘한 거죠, 걔네들.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나간 돈이 영영 안 돌아올까? 그렇지 않거든요. 원화가 되게 싸다 지금. 근데 기업들이 막 그걸로 수출 많이 해서 이익 많이 내고 이러면은 거기다가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에너지 가격이 높으니까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니까 외국인들이 원화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이 딱 끝났어.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지금 105불 가 있을 펀더멘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제가. 그러면 빠지면은요, 바로 무역 수지 한국에 흑자 돌아가고요. 외국인들이 타이밍이 왔네 하면서 원화 강세로 갈 거니까. 원화 이거 너무 싸네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왜냐면은 에너지가 무역 수지 다시 흑자 가고요. 그 다음에 기업 이익은 생각보다 좋고요. 이러면은 사실 중국 사기 애매한데
한국 사기 좋죠.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나쁠 때 네. 우리가 다 나쁜 이유를 알고 있을 때 뒷배가 있는 거예요. 네. 외국인이 언제 사지? 그러면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언제 살지는. 근데 충분히 원화 레벨이 싸다.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만 떨어지면은 에너지 가격이 저는 90불대 떨어지면은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살 것 같습니다. 네. 예. 언제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지금 그 물가에 대한 부분만 우려가 없어지면 나는 주식을 사겠다. 이런 스마트머니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네. 사실 그 유가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 에너지 가격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그죠? 그렇죠. 그 소비자 물가 때문에 금리 페드가 또 금리 인상을 해야만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유가가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게 이제 다시 언어인지 되는 예, 거죠. 예, 예. 그런 모습이니까 저도 뭐 똑같은 네,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